안녕하세요. 참 숨가쁘게 살았던 70대 남자입니다. 저는 예전엔 많은 집들이 그랬듯 가난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가난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앞만 보고 달리며 살았죠. 그렇게 숨가쁘게 살았던 제게 항상 힘을 준 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저희 아이들이 제 고생 끝에 맺은 둘도 없는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주길 바랬어요. 부족함 없이 자란 뒤 저처럼 소중한 가정을 꾸리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과 어긋나게 아들과 딸 중 저희 아들에겐 황당한 우여곡절이 생기게 됐는데요. 지금은 다 이겨낸 일이지만 그때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기업 계열사 임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입사한 제가 임원 자리에 오르기까진 정말 엄청난 땀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또 매일 밤낮 없이 일하며 정신없이 살던 와중에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인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항상 다른 집보단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딸과 아들 중 첫째였던 아들이 고3이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말에 의해 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날도 전 밤늦게 일을 마치고 업무상 술자리까지 갔다가 새벽이 돼서야 귀가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잠든 아내를 깨울까 걱정도 됐고 당시 새벽까지 공부하는 일이 많았던 아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딱 그때 마침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경민아. 나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됐구나.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물 마시러 나온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럴 때 한 번씩 스트레칭도 하고 해. 책상 앞에만 붙어 있다간 건강이 쉽게 망가지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얼른 손 씻고 간식이라도 가져다 주랴?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왜 항상 우리한테 미안해 하세요? 어? 아니, 그냥 내가 너무 가족들한테 시간을 잘 못 쓰니까 적어도 가족들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저희 가족도 아버지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왜 사과를 하세요? 가족들 눈치도 보지 말고 차라리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아빠 왔다 하고 가족들도 다 깨워보기도 하고 힘들 땐 어깨도 주물러 달라고 투덜거리기도 하세요. 그래야 오히려 가족들이 더 편하다고요. 아버지, 아버진 충분히 그래도 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 제가 먼저 들었으면 당장 달려나와서 반겨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냐?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이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버지 먼저 들어가마. 다른 것보다 전 투정도 좀 부리고 해도 되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말. 자식이 절 인정해주는 그 말이 제 눈물을 왈칵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내가 그래도 헛산 건 아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던 거죠. 제가 훗날 임원 자리까지 오른 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런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제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회사에서 은퇴한 후 저는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여유롭게 전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물론 해외여행이야 간 적이 있었지만 항상 회사 일 때문에 어딘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했었거든요. 아버지, 아들, 딸이 가이드하는 이번 여행 어떠세요? 불만사항도 다 수용하고 얼른 적용할 줄 아는 간간의 가이드들이니까 마음껏 얘기하세요. 니들이 가이드야?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가이드님들. 아주 재밌고 만족스러워요. 당시 저희 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애들은 제 은퇴를 축하해준다며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제 취향 위주로 여행 일정도 짜왔더군요. 자신들을 가이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밤엔 아내의 주도로 가족들이 제 은퇴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 회외에서 케이크까지 사와서 말이죠. 은퇴 축하합니다. 은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퇴 축하합니다. 여보, 얼른 촛불 꺼. 이젠 앞으로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소원도 빌고. 정말 더없이 행복하더군요. 60년간의 제 인생이 참 보람찼다고 느낀 순간이었죠. 또 전 아내와 여유롭게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고 주말엔 가족들끼리 전시회를 보러 가는 등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구나 싶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잘 논 만큼 어찌나 잘 먹고 잘 쉬기도 했는지 그때 통 찌지 않던 살도 5kg나 쪘었다니까요. 또 전 은퇴한 후 아들과 낚시도 둘이 자주 다녔습니다. 그동안 애는 썼지만 자식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며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유롭게 얘기를 들어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낚시를 가면 여유도 즐기고 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아내와 딸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딸은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만큼 친구나 남자친구와도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 낚시에 따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낚시를 가서 전 한 번씩 아들에게 여자친구 유무를 묻기도 했어요. 아이, 없다니까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네가 인물이 못났냐? 직장도 그만하면 괜찮지. 대체 뭐가 부족해? 아, 왜 맨날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저도 연애할 땐 했었어요. 근데 저도 비록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뭔가 이루어내고 성취하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잖아요. 전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대답해준 아들의 말에 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게 절 인정해주고 울컥하게 만들던 속 깊은 아이였죠. 일찍이들 돌아가셨던 양가 부모님 중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시 사회초년생이던 아들은 아주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줬어요. 모두가 슬퍼하는 와중에 의젓하게 조문객을 맞아주고 장례 절차도 무너졌던 절 대신에 꼼꼼하게 책임져 주는 등 말입니다. 전 절 닮았지만 한편으론 저보다 더 착하고 의젓했던 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뭐든 성취해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날 믿어주는 소중한 가족을 만든다는 거, 그것도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엔 아주 중요한 것 같다. 뭐든 이루어내고 성취해낸 뒤에 벅참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까? 저한테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잖아요. 현아도 있고. 물론 우리도 가족이지. 하지만 언젠간 현아도 가정을 꾸릴 테고 나도 네 엄마도 아마 너희보다 먼저 눈을 감을 거야. 경민아, 내가 너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독촉하는 게 아니란다. 다만 너무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네 삶을 소중한 인연을 만드는 일에도 쓰면 좋겠다는 말이야. 이 아버진 너랑 현아 그리고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 같다. 나에게 가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떠서 회사에 가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었거든.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보라는 뜻은 아니고 사람 보는 눈부터 차근차근 길러보렴. 알겠어요, 아버지. 저도 결혼을 꼭 하고 싶어요. 아들은 그런 제 말에 아무나 만나지 않고 꼭 좋은 사람을 만나
언젠간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웃더군요. 그렇게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던 전 은퇴한 지 2년 뒤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유로운 삶을 누리던 와중에도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 때문인지 서서히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회사 다닐 때 머릿속으로 구상만 해뒀던 사업을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다행히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던 소시적의 인맥들 덕에 사업은 조금씩이나마 술술 풀려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고 결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전성기는 솔직히 끝난 줄 알았었는데요. 그런데 날로 잘 풀려가는 사업이 제게 나름대로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비록 체력은 젊었을 때보다 부족했기에 전처럼 일에만 매달리며 살진 않았지만요. 시간이 흘러 딸은 아주 듬직한 사위를 만나 자기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가정을 꾸려 집을 나간 뒤 아들 또한 노력 끝에 아주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며 같은 서울이었지만 저희 집에선 거리가 멀어 독립을 하게 됐어요. 아내와 전 그 넓은 집에 둘이 남게 된 거죠. 아휴, 집 청소하느라 허리가 나만하질 않네. 곧 노인들 우리 둘만 사는 집이 왜 이렇게 넓은지 원. 들어온 자린 몰라도 난 자린 금세 안다고. 애 둘 다 나가고 나니 집이 괜히 더 넓게 느껴지긴 하지. 청소 주말에 내가 한다니까 뭐하러 당신이 했어? 힘들게. 됐어. 남들 다 쉬기 시작할 나이에 그 힘든 사업하고 다니는 양반한테 무슨 고생을 또 시켜. 아이들이 집을 떠나니 아내와 전 괜히 집이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쓸쓸했던 거죠. 그래도 아내와 전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다시 신혼때처럼 둘이서만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 돼요. 아내가 그만 큰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아니었지만 아낸 자칫 심할 땐 목숨까지 경각에 놓였을 정도로 크게 병을 앓았었습니다. 전 아내를 잃을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제발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평생 제 옆에서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이제 겨우 저랑 유유자적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 아내만 낫게 해주시면 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베풀면서 선하게 살게요. 다행히 아내의 병은 짧은 폭풍처럼 아내를 크게 괴롭힌 뒤 호련히 떠나가더군요. 그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병을 이겨내준 아내에게 가장 크게 고마웠지만요. 전 아내가 아팠던 때를 계기로 세상 보는 눈을 달리하게 됐어요. 이젠 아이들도 자기 인생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사업하며 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아내를 더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싶었죠. 그때 저와 아내는 집도 평수를 좁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꾸만 제가 없을 때 집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던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아내도 내심 청소가 힘들었는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제 말에 적극 찬성하더군요. 큰 집이 보기에나 좋지. 청소하고 다 관리하고 하려면 중노동이야. 아유, 작은 집으로 오니까 속이 다 편하네. 또 전 아내를 낫게 해준 세상을 향한 고마움을 갖고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엔 제가 다녔던 회사 사람들끼리 모여 봉사를 다니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재직자도 있고 저처럼 은퇴한 사람도 있는 모임이었죠. 저는 그 모임을 통해 이곳저곳 이동을 하며 노숙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밥차 배식 봉사를 주로 나가게 됐어요. 아내는 병은 나았어도 몸이 조금은 약해진 상태라 자주 같이 나가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저를 따라 봉사에 나갔습니다. 당신만 은혜 갚을 줄 알아? 나도 죽다 살아난 고마움 세상에 오래오래 갖고 싶어.
그래야 우리 애들한테도 그 복이 돌아가지. 하고 말하면서요. 이외에도 아내와 전 기부도 후원도 하기 시작하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내가 아팠던 시절 하늘을 향해 끝없이 기도했던 말을 저는 지켜냈던 거예요. 예, 많이 드세요, 어르신. 국 더 드려요? 아유, 술 냄새. 아저씨, 이 대나프도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괜히 건강 망치지 마시고 술 살 돈으로 앞으로는 맛있는 거나 더 사드세요. 그렇게 밥차 봉사를 하며 전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삶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노숙인들은 모두 다 마냥 노력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아니더군요. 열심히 노력했건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삶이 지겹게 인생을 괴롭혀댄 안타까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 새삼 제가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잘나서라기보단 운이 80%는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더 겸손해지게 됐죠. 그랬기에 배식을 받는 분들께도 더 진심으로 다가가며 때론 친구 혹은 내 가족이란 생각으로 잔소리도 하곤 했어요. 그렇게 사업도 하고 아내도 챙기며 봉사까지 다니느라 정신없던 와중 제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어느새 30대 후반이 됐던 아들이 드디어 며느리감을 집에 인사시키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세영이. 똑똑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계열사는 다르긴 한데 아버지가 다니셨던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 때보다 대기업 입사하기가 훨씬 힘들다던데 네 말대로 똑똑한 아이인가 보구나. 네, 근데 아버지가 그 회사 임원 출신인 거 말 안 했어요. 안 그래도 윗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인데 그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그래? 잘했다. 굳이 말해 뭐하니? 그냥 회사 다니다 은퇴했다고 하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친해지면서 차차 알게 될 테지만 우선은 말하지 말거라. 네 말대로 애가 부담스러워하면 너무 미안하지 않니? 가뜩이나 시부모 될 사람이라 어려울 텐데. 아들에게 들어보니 예비 며느린 계열사는 다르지만 제가 다녔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얘기를 나눈 끝에 우선 제가 그 기업 임원 출신인 건 우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 첫인살 왔던 예비 며느린 아들 말대로 말하는 것도 참하고 참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비 며느리의 관심은 돈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어봐도 주로 연봉 얘기뿐이었고 티끌을 모아봐야 티끌밖에 안 되는 거라며 자긴 부동산 같은 투자로 한 방을 노릴 거라는 얘기도 했죠.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깨어있는 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삶의 중심이 돈이 되다 보면 그릇된 실수를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조금 염려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이인지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세영이가 돈에 관심이 좀 많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세영이 관심사가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세영이 저한테 정말 잘하고 마음은 따뜻한 애예요. 무엇보다 배울 점이 많은 성실한 애기도 하고요. 아들은 자기도 사실 아까 좀 민망했다며 머쓱해 하더군요. 좀 당황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자신을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니 좋은 면도 봐달라는 말과 함께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겐 그럴 만한 이유도 나름대로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세영이 집이 어릴 때부터 많이 어려웠대요. 지금은 은퇴하신 세영이 아버님이 평생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사셨는데 믿었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집도 맨날 단칸방만 전전하고 무시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자긴 꼭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 다짐했었나 봐요. 그래서 공부도 이악 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마음도 여리고 상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냐? 보통 삶이 고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의지가 강한 아이구나.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과거 가난한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코피 터져가며 공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 예비 며느리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아이인 만큼 저희 아들에게도 힘들 때 강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비 며느리의 사정을 듣고 마음 아파하던 아내와 앞으로 예비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많이 예뻐해 주자고 다짐했었죠. 이후 예비 사돈 댁에도 인사를 다녀온 아들에게 들어보니 두 예비 사돈 모두 외동딸인 예비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던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상견례 자리에서도 양가인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아드님을 참 선하고 성실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저희한테도 벌써부터 얼마나 싹싹한지 너무 좋은 사이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랑 집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경민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도 따님을 참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어요. 저희 딸이 좀 그렇죠?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산 자기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세영인 저희 두 사람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나저나 사돈 어른께서도 평생 한 회사만 다니다 은퇴하셨다면서요. 지금은 사업하신다고 했나. 대단하십니다. 전 은퇴하고 이젠 일은 꼴도 보기 싫어서 쉬고 있거든요. 집사람만 소일거리 삼아서 식당 알바 다니고요. 대단하긴요. 사람이 다 성미에 맞게 사는 거죠. 그리고 사돈 어른도 한 회사만 쭉 다니다 은퇴하셨다던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성실한가요? 전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님도 번듯하게 키우시고 이젠 쉬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훌륭한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아주 뿌듯하네요. 저기 사돈 어른, 어차피 서로 알게 될 거 제가 미리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애들 없이도 우리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하시죠. 예비 사돈 어른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제 휴대폰 번호까지 일찌감치 물어보시더군요. 전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그렇게 상견례를 끝낸 뒤 그날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던 딸과 사인,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 자리 얘기를 듣고 장난스럽게 질투도 하더라고요. 벌써 연락처까지도 교환하셨다고요, 장인어른? 이거 저희 아버지가 들으면 내심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아이 사돈 어른이랑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데 이 사람아. 가끔 문자로 안부도 주고받고 하면서 말이야. 저는 딸네 사돈 어른들처럼 예비 사돈들과도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얼마 못 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예비 바깥사돈에 의해 말입니다. 월요일이던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던 전 예비 사돈에게 아주 황당한 문자 사진을 받게 됐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어제 내가 급식 배식 봉사 갔을 때잖아. 이걸 예비 사돈이 어떻게 보고 찍은 거지? 저는 예비 사돈이 보낸 문자 내용보다 사진을 먼저 확인했는데요. 그건 황당하게도 전날 제가 한 공원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했을 때 사진이더군요. 그날 봉사를 하던 전 중간에 배가 고파서 잠시 교대하고 밥을 먹었었거든요. 제가 배식하던 급식을 저도 똑같이 줄을 서서 받아서요. 그런데 그때 배식을 막 받고 있던 제 모습이 예비 사돈이 보낸 사진 속에 있던 거예요. 대체 이걸 언제 찍어서 왜 보냈나 싶어 얼른 문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그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 어제 사돈, 아니 그쪽이 노숙자들 먹는 급식 받아 먹고 있는 거 다 봤습니다. 거기가 마침 우리 집 근처여서 산책하던 내가 본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밥 사 먹을 돈 5천 원도 없는 사람들한테 귀한 우리 딸 며느리로 내줄 뻔했네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난 내 딸 파혼시킬 거예요.
예비 사도는 뜬금없이 제가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인지 몰랐다며 파혼을 선언한 겁니다. 황당해서 계속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예비 사도는 제가 봉사로 간 걸 모르고 급식 배식을 받아 먹으러 거기 간 사람인 줄 오해하고 있더군요. 전 몰랐는데 하필 그 동네가 예비 사돈 집이 있던 동네였나 보더군요. 그리고 마침 밥을 먹으려던 절 공원을 지나가던 예비 사돈이 본 겁니다. 그 문자를 본 저도 아내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밖에서 만난 사람이었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마음으로 무시해버렸을 텐데 그래도 제 아들 운명이 걸린 사람 아닙니까? 전 우선 대화를 해보려 예비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돈. 문자 보고 전화 드렸는데 너무 당황해서 답장 말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요? 사돈은 무슨? 내가 방금 파혼하자고 한 거 못 읽었습니까? 여보, 그런 사기꾼들 전화 뭐하러 받아줘? 그냥 끊고 차단해버리면 되지. 예비 사돈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함께 듣고 있는 건지 그 옆에선 예비 안사돈이 마찬가지로 차갑게 저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더욱 황당했지만 우선 애들을 생각해 꾹 참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사기꾼이요? 아니, 제가 왜 사기꾼입니까? 어제 사돈이 공원에서 절 보신 것 같은데 우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결혼하는 당사자인데 부모인 우리 입에서 경솔한 말이 오가서야 되겠습니까? 왜 사기꾼이냐고? 내가 어제 공원에서 그 구질구질한 노숙자 급식 받아먹는 그쪽을 보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수다. 분명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저러고 있나 싶어서요. 근데 순간 촉이 따고 오더라고. 요즘 결혼 전에 정체 숨기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더니만 당신들이 딱 그거였구나 하고. 그러니까 무슨 사기요? 당신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사업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쫄딱 망했으니까 그런 데서 밥 얻어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고서야 나이 70이 거의 다 돼서 그런 데서 밥을 먹고 있을 리가 없지. 당신들 그 멀쩡해 보이는 옷들도 다 어디서 빌려 입고 왔던 거지? 대기업 다닌 우리 잘난 딸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며느리로 드리려고 우리한테 수쓴 거지? 아, 아니, 저기요. 이 보세요. 뭐, 뭐? 들으나 마나 내 말이 다 맞지? 강경민이 그놈도 똑같은 놈이지? 그놈도 일부러 우리한테 그쪽 망한 거 숨긴 거지? 우리 딸이랑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안 그래도 우리 딸보다 못한 회사 다니는 그놈 성에 안 찼었는데 그래도 부모가 사업한다길래 집이 좀 사나 싶어서 예뻐해줬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부모가 사업한다고 안 했으면 그쪽 아들 애초에 사익감으로 생각이나 했을 것 같으쇼? 흥, 꿈 깨쇼. 그쪽 마누라 예전에 아팠었다며? 근데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 우리 딸 시집 보내놨다가 그쪽 마누라가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난 우리 딸 그런 구질구질한 집안 뒷바라지하라고 시집 보낼 생각 추호도 없수다. 그래서 그까지 애들 파혼시키겠다 이거죠? 당연하지. 내가 돌았다고 우리 개천 용인 딸을 그딴 집안에 주겠어. 이 사기꾼들아. 이래서 요즘 결혼 전에 뒷조산 필수라고 하는 거야. 니들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왜 이렇게 화가 났나 했더니 그들은 저희 가족이 대기업 다니던 예비 며느리를 놓치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듣자 하니 저렇게 오해할 거면 애초에 직접 물어라도 보던가. 자기들끼리 오해하고 저런 무례한 말까지 하는 예비 사돈에게 너무 화가 솟구치더군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집사람 건강 문제까지 들먹이는데 더는 저도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끝내 애들을 파혼시키겠다고 말한 그놈에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싸늘하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반말까지 시전한 그놈에게 똑같이 반말로 응수해주면서요.
어디서 반말이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그래, 파혼시켜. 근데 너 그건 알아둬라. 네 경거망독이 지금 네 딸 인생을 망쳐놨다는 걸. 뭐라고? 사기꾼이 지금 뭐라는 거야? 사기당한 것 같은 건 오히려 나야. 당신들이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면 우리도 이 결혼 안 시키려고 했을 거라고. 뭐? 내가 사기꾼? 나 사업이 풀려도 지금 너무 잘 풀려서 무섭기까지 한 사람이고 어젠 급식 배식하는 봉사로 갔다가 배고파서 나도 밥 먹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어디서 사람 단면만 보고 입에 거품을 물어? 교양 없게. 참,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말던가. 내가 하나 더 말해줄까? 내가 어디 회사 다니다 은퇴했는지 알아? 계열사는 다르지만 네 잘난 그 딸이 다니고 있는 대기업. 그 회사 임원까지 지내고 은퇴한 사람이야, 내가. 정 못 믿겠으면 아까 당신이 꼭 해야 된다고 말하던 뒷조사에서 어디 확인해 보던가. 우리 딸 회사? 우리 딸 회사 임원 출신이라고요? 전 임원까지 지냈던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반말로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예비사돈이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갑자기 존대를 하더군요. 자신도 제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섰던 거죠. 저는 그런 그놈에게 정말 두 번 다시 안 봐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마음껏 쏘아붙였어요. 왜? 이제 다시 존대할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더는 쌍스러운 사람 되기 싫으니 다시 존대는 해드리죠. 이보세요, 사돈. 아니지. 이젠 그쪽이 파혼하자고 했으니 사돈도 아니겠군요. 이봐요. 얼마나 생각이 짧았으면 자기들끼리 착각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런 큰 무례를 저지를 수 있답니까? 아니, 그게요. 그쪽, 아니, 사돈 말이 정말이면 제가 그 착각을 좀... 아이, 근데 충분히 착각할 만한 장면이긴 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오해한 거라면 우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사과는 잘 받았고요. 다만 이 상황에 후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난 오해도 오해지만 돈 없는 집안이라고 전후 사정 확인도 않고 냅다 무시부터 해버리는 그쪽 같은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비해 그쪽 집안이 많이 기운다고 한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쪽 집안은 이제 보니 형편뿐 아니라 인성도 우리 집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우는 것 같네요. 그런 가난한 집안은 이제 우리 쪽에서 사양하겠습니다. 저기요, 사돈, 사돈. 저는 무례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던 예비 며느리의 부친에게 할 말은 전부 내지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아내는 저처럼 기가 막혀하며 씩씩댔죠.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안 돼 집으로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그날 아들은 퇴근 후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전 아들에게 방금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또한 입을 떡 벌리며 우선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세영아, 너 어디야? 나 야근하고 이제 퇴근해. 왜? 그런데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던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 방금 예비 사돈들의 착각이 그 둘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건 역시나였죠. 너,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파혼 통보한 거 알고 있었어? 아빠가 그랬어? 뭐? 야, 김세영, 너 왜 이렇게 덤덤해? 너 다 알고 있었구나? 아니, 뭐 아직 아빠한테 무슨 연락을 받은 건 아닌데 안 그래도 어제 아빠가 산책 다녀오더니 집에 와서 갑자기 나한테 난리치셨거든. 오빠네 아버지가 사업가인 양 잘 나가는 척 하더니 공원에서 노숙자들 급식 배식받고 있는데 껴서 배식받고 있더라 하고 말이야. 사실 사업이니 뭐니 다 허풍이고 지금 쫄딱 망한 거 아니냐고.
순 사기꾼 집안 아니냐고 화내시는데 집에서 과자 먹고 있다가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나도 오빠네 아버지가 집은 좀 작은 데 사셔도 돈은 잘 버시는 줄 알았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니까? 뭐? 아니, 너도 네 부모님도 진짜 이상하다. 왜 너라도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에 대해 제대로 안 물어봤어? 작정하고 속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봤자 제대로 대답해 줬겠어? 어떻게든 또 거짓말하려고 애를 썼겠지. 그래서 애초에 안 물어보고 우리끼리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했던 거야. 그리고 대놓고 오빠네 아빠 망했어? 하고 물어보기도 좀 그랬고. 솔직히 우리 아빠가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아빠한테 고맙네. 나도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이 결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었는데 아빠가 오히려 매듭을 잘 지어주셨어. 아, 그래서 어제부터 네가 내 연락도 잘 안 받았었구나. 잠도 초저녁부터 피곤하다고 일찍 잔다고 하고. 와, 진짜 그래도 우리가 만난 세월이 2년인데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냐? 너도 지금 파혼 쪽으로 마음 굳었다 이거지?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 또한 자기 부모와 똑같은 애였더라고요. 하긴 예비 며느리는 자기 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으니 자기 부친이 전날 절 본 일을 몰랐을 수가 없겠죠. 예비 며느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믿고 확인하려 한 저희 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배신했더라고요. 맞아. 솔직히 직업으로만 보면 내가 오빠보다 더 아까웠잖아. 그래도 오빠네 아빠도 사업한다고 하고 솔직히 오빠 인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말이 다르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난 오빠네 집안에 내가 아까운 것 같아. 나중에 오빠네 부모님 아프면 내 돈 들여서 부양하기도 싫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 오빠 이렇게 반대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집안도 다 수준이 맞아야지. 그래,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내 쪽에서도 파혼하자고 말해줄게. 근데 너 아직 네 아빠랑 통화 못했나 본데 그렇게 돈이 좋은 네가 하나 놓친 게 있어. 뭔데? 우리 아버지 사업은 건재하고 어제 우리 아버진 급식 배식 봉사 가졌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지? 우리 아버진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네 직장 바로 너네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야. 꼭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근데 어디서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너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뭐? 회사 임원? 그래. 왜? 이제야 좀 사태 파악이 되냐? 수준? 그래. 그 수준이 네 말대로 우린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너랑 네 부모 뜻대로 순순히 파혼해 줄 테니까 어디 나랑 우리 집안 놓친 거 평생 가슴 찌고 후회하면서 살아봐. 사람이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줄 알았더니 네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애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잠깐만 오빠. 오빠.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정이 떨어졌는지 경멸하는 표정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곤 뒤늦게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예비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부전여전이라고 두 부녀는 성급하게 착각한 것도 한순간에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경거망동한 것도 그 무례한 본성도 전부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집안 아닙니까? 오해한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혼자 오해해서 코앞에 있는 제게 다가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추측한 예비 사돈들이나 그걸 두고 자기 부모를 말리거나 최소한 저희 아들에게 확인도 해보지 않고 똑같이 머리 굴리기 바빴던 예비 며느리나 사람들 행동이 이렇게 무례하고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옆에서 너무 황당해했고 아들은 우리에게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세영이 걔가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하셨을 때 걔를 감쌀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래도 애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걔는 아예 저조차도 돈 같은 도구로만 봤던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한 번의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내 탓이 더 크다. 우리 이번 기회로 그냥 사람 보는 눈 한 번 제대로 길렀다고 생각하자꾸나. 이렇게 우린 그날의 황당함을 서로 추스르고 위로해줬습니다. 물론 파혼 소동은 그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돈거렸던 사람들이 진짜 제 정체를 알고 욕심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 집 가족은 저희 집으로 셋 다 몰려와 싹싹 빌고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엔 그 집 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었죠. 사돈, 안사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그쪽들이랑 더 엮일 생각 없다고요. 다른 집에 피해가니까 좀 돌아가쇼. 저 아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었는데요. 끝까지 가지 않고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옆집에 피해가 갈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쫓아내려고요. 그들은 저와 제 뒤로 따라 놓은 아내를 보자마자 되도 않은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댔죠. 사돈 어른, 사부인, 전엔 저 때문에 많이 화나셨죠? 제가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하도 생각이 짧아가지고 회사에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게다가 70도 안 된 나이에 노망까지 든 건지 사돈이 마음만 풀겠다고 하시면 제가 제 입이라도 꿰매오겠습니다. 사돈, 전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렸는데요. 저희 남편이 워낙 성미가 좀 급해요. 그래도 이게 다 우리 딸을 위한 마음이 너무 커서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 알고 보면 그런 천사가 따로 없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마음 풀어주세요. 경민이한테도 찾아가서 사과했는데 그 착한 애가 한 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어찌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우리 아들 마음은 선하게 쓰되 아닌 건 확실히 잘라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오해요? 그때 전화로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거 다 들었는데 어디서 약을 팝니까 지금? 사기꾼은 오히려 그쪽들이네요. 당신 말 한 번 잘했어. 이봐요들, 내 남편 평생 누구한테 나쁜 말 듣고 무시당할 정도로 헛산 사람 아닙니다. 나도 아까워서 투정하면 제대로 못 부리고 산 우리 남편한테 당신 같은 속무들이 뭔데? 어림짐작으로 그런 무례한 말을 해대요. 그쪽들 딸도 그런 그쪽들을 보고 자랐으니 딱 그만한 수준으로 자랐더만. 입을 꿰매요? 예, 그쪽은 입 좀 꿰매고 사셔야겠수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우리 알 바는 아니니까 딴 데 가서 꿰매시오. 아, 이래도 안 갑니까? 우리 집사람 계속 이렇게 화내다가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나 그쪽들 고소할 겁니다. 그쪽들이 내 안에 혈압을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당장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놈의 사돈 소리도 혐오스러우니까 그만하고. 저와 아내는 번갈아 가며 그 집안 부모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으로 옆집 사람들까지 나와보자 창피했는지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아닌 비상계단으로 후다닥 도망을 가더군요. 그렇게 그들을 쫓아냈더니 또 다음엔 예비 며느리가 찾아와 현관문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러왔더군요. 가래도 가지도 않고요. 저와 아내는 그런 그 애도 확실하게 포기시키고 쫓아내야 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문을 열고 나가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와 실수를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원하면 친정 부모님도 다 끊고 이 집 며느리로만 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민 오빠한테도 몇 번이나 빌러 찾아갔었는데 오빤 저한테 그냥 꺼지래요. 저처럼 생각도 짧고 자기 부모님한테 무례를 범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말 한 번 잘했구나. 우린 네가 네 부모를 끊어낸다고 해도 이제 네가 싫다. 너도 네 부모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서 은근슬쩍 네 부모한테만 책임 전가하려고 하냐? 그리고 아무리 힘들게 살았다고 한들
돈이 사람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되는 법이다. 진실을 알고 이제 와서 널 힘들게 키워준 네 부모를 바로 버리려고 하는 네 말을 들어보니 역시 넌 우리 집안엔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그러니까 그만 가거라. 또 찾아오면 그땐 그냥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다시 오지 말고. 예비 며느린 마지막까지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이미 아내와 제 눈엔 다 가식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결국 예비 며느리 또한 저희 마음 돌리는 일을 포기하고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아들에게 듣기로 그 여자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몇 번이나 더 찾아갔었다고 해요. 나중엔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다더라고요. 애초에 오빠네 아빠가 왜 우리 회사 임원이었다고 말을 안 해줬어? 애초에 그걸 들었으면 내가 그런 오해도 안 했지. 이 거짓말쟁이야. 그런 찐득이 같은 그 애를 떼어내기 위해 아들을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 여자의 회사에 민원까지 넣겠다고 했다더군요. 그제야 그 여자엔 식은덕대며 떨어져 나간 거죠. 그 과정에서 아들은 그 여자애에 대한 미련을 아주 뚝 떨쳐내 버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오빠. 그 집 아빠가 우리 아빠 보고 오해도 안 했으면 애초에 그 집 부모란 그 여자 본성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 여자랑 결혼해봤자 분명 불행했을 거야. 나중에 엄마 아빠 재산도 다 가로채고 싶어서 안 달라 했을걸? 딸이 아들에게 했던 이 말대로 우린 그 기가 막힌 경험을 오히려 아들 인생을 구해준 고마운 계기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됐는지 전에 그 여자애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나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제가 자식들 인생에 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친구나 지인들 자녀와 소개시켜주고 한 적은 없었는데요. 술 한잔하며 제 이야기를 들은 가까운 친구가 아직 시집 안 간 자기 딸을 저희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너 우리 딸 알지? 왜? 내가 종종 얘기했었잖아. 세상에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착해도 그런 착한 천사가 따로 없다고. 왜 오죽하면 아픈 사람들 돕고 싶다면서 대학병원 외과 간호사까지 되내라니까? 네 딸? 아유 그럼 기억하지. 어릴 때 나도 몇 번 보기도 했었고 너도 우리 아들 봤었고 근데 네 딸이 아직도 임잘 못 만났어? 애가 워낙 환자랑 지 부모밖에 모르는 애라 그렇지 뭐. 너 만약에 우리 딸 며느리로 들이면 완전히 횡재하는 거다. 너야말로 우리 아들 사이로 들이면 로또 맞는 거지. 그래 그래. 횡재든 로또든 그만큼 착하고 진국인 애들끼리 한번 만나게나 해줘 보자고. 좋은 사람은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법이라잖아. 그렇게 부모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친구의 딸은 서로에게 푹 빠진 뒤 연애 1년 만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된 겁니다. 며느린 정말 착한 천사 같은 아이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는 속 깊은 아이이기도 하고요. 저 아내는 이제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것 같아 기쁨 속에 사는 중입니다. 저희 딸과 사이도 벌써부터 며느리에게 정이 붙어 가끔 부부끼리 자기들 넷이서 밖에서 만나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친구 내외야 저희 부부와도 오래 본 사이였으니 의심할 것도 없고 더없이 마음이 편안한 요즘이랍니다. 제 사업도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아내도 여전히 건강하니까요. 부디 지금의 이 평화가 오래도록 깨지지 않고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섣부른 의심과 경거망동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제 사연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억측과 짧은 생각이 반복되어 모이면 그 사고방식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중심적이라 생각할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욕심에만 치중된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사고방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게 되는 법입니다. 전 예비 며느리 가족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저희 가족은 수준 차이를 느끼고 크게 실망을 한 거고요.
전 예비 며느린 배울 대로 배운 아이였으니 그게 배움이 짧아서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그릇이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충분한 고찰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를 마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그런 깊은 생각과 고찰 끝에 더없이 수준 높고 현명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